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2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강부터는 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제1절 의의, 제2절 법적 성질, 제3절 기능, 제4절 법적 효력, 제5절 종류의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제1절 의의에서는 선화증권과 개품운송계약과의 관계, 또 개념, 선화증권의 연역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품운송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tract of Affreightment, 즉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화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때 운송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은 운송할 수 있는 모든 유체동산인데요. 재산적 가치의 유무 또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유무를 묻지 않고 운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사한동물도 포함되고 물건이 컨테이너 등의 운송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용기나 포장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밸러스트 즉 저하는 운송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밸러스트라는 것은 밸러스트 카우라는 용어의 줄임말인데요. 선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의 가장 밑바닥에 싣는 중량물입니다. 운송물이 너무 소량인 경우 선박의 밸러스트가 없으면 프로펠러가 공전할 우려가 있고 선박의 보건성을 해치게 되어 원양 항해가 곤란하게 됩니다. 저하로는 싼 운임의 광물 등을 적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로 탱크를 채우기도 하고 모래를 저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밸러스트 카고를 바텀 카고라고도 합니다. 개품 운송계약은 물건 운송계약인데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계약의 체결에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 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화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교부하지만 이는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개품운송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으로 보는데요. 계약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품운송계약에 적용되는 상법의 규정은 상대적 강행규정, 즉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법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특약 또는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개품운송계약에서 선화증권의 기능은 용선계약에서는 선박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선박의 개성이 중시되는 반면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운송물의 개성, 즉 운송물의 종류, 수량, 중량 등이 중시되고 선박의 개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선적 예정 선박을 바꾸어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약정한 대선약관 및 일단 선적한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재량권을 유보한 환정약관이 이용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겠습니다. 용선계약이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와의 1대1의 계약인 것과는 달리 개품운송계약은 선박 소유자와 불특정 다수의 송화인과의 간에 체결되는 1대 다수의 계약입니다. 개품운송계약에서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선화증권의 뒷면에 기재한 운송약관에 따라 획일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선화증권 뒷면 약관에 의한 운송계약에는 선박 소유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면책특약을 설계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상법 제799조 제1항은 선박 소유자에게만 유리한 면책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해용선계약은 운송물이 선박을 부르는 부정기선 운송시장에서 사용되는 계약인데요. 개품운송계약은 선박이 운송물을 부르는 정기선 운송시장에서 이용이 됩니다. 정기선에 의해서 운송된 화물은 거래 단위가 비교적 적으며 동시에 시장성이 높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해상 운송의 안정성과 신속성이 강하게 요구가 됩니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등장한 것이 컨테이너 운송인데요. 컨테이너 운송은 알루미늄 경합금 등을 재질로 한 컨테이너 속에 종이상자 혹은 나무상자로 적부한 물건을 쌓아 고정해 운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채용함으로써 하역작업의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었고 적재 환적 등의 작업 시에 운송물의 손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으로 해상 운송의 합리화에
기하고 있는 것이 화물의 발송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 즉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일관해서 행하는 일관 운송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Bill of Lading, 즉 선화증권은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육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해상 운송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고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곳에서 해당 화물을 선화증권 소지인, 통상은 수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화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정당한 소지인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해당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증권을 제시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 제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매매계약에서는 상품과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교환하지만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매매의 양 당사자는 서로 원격지에 떨어져 있고 그간에 무역운송의 기간과 구간이라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송화인과 운송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에는 원격지의 매수인, 수화인은 참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품을 검사할 기회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고 매수인이 무역계약에서 약정된 상품을 확실하게 입수할 것을 계획하고 무역관계자 등이 여러 해 걸친 경험과 지혜를 결집한 결과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이 선화증권 제도입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현재의 선화증권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영국의 1855년 선화증권법, The Bill of Lading Act 1855입니다. 이 영국 법원에서 1855년 선화증권법의 적용에서 이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1992년 해상물건운송법을 제정하였는데 현재는 이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권리의 발생, 권리 이전,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이 증권을 통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영미 법계에서는 유통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권리를 증권화해서 이것을 일정한 방식 하에서 유통시켜 그 실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식, 사채와 같은 대량의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음수표와 같은 대금 결제, 송금, 신용수수에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선화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과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인데요. 재화에 관한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극복해서 대금의 빠른 회수를 도모하는 법적 기술로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음수표는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모든 것에 증권이 필요한 완전 유가증권으로서 그 특성은 엄격한 법 규제에 따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해 있는 화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전 행사에 대하여 증권을 필요로 합니다. 불완전 유가증권이고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해당 운송계약에서 사실상 선화증권으로 볼 정도의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유효한 증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선화증권과 구별해야 될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운송증권으로는 선화증권과 해상 화물 운송장이 있습니다. 또 증거증권으로는 본선 수령증, 부두 수령증 등이 있는데요. 화물 수령의 증거증권은 될 수 있지만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선화증권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본선 수령증 메이트 리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선화증권은 화물의 선적이 완료된 시점에 선장이 발행을 하는데요. 요즘은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장을 대리하여 1등 항해사가 선사의 선적 지시서와 대조하면서 이를 수령하고 선창 내에 적부하게 됩니다. 이때 화물을 수령한 증거를 1등 항해사가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수령증권을 본선 수령증이라고 합니다. 송화인이 선화증권을 발행받기 위하여 본선 수령증을 선사에 제출하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자는 화물의 선적 및 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린 선화증권이나 파울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전기선 운송 실무에서는 1등 항해사가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의 종류, 수량, 상태 등을 송화인이 제공한 명세서와 일일이 대조한 후 화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선박에서 본선 수령증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송에서는 본선 수령증은 송화인이 서면으로 제공하는 화물 명세에 기재된 물건이 송화인에 의하여 적입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본선에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본선 수령증도 화물의 선적을 확인하는 증거증권이라는 점에서는 선화증권과 그 성질이 같습니다. 선화증권은 화물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는 권한증권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양도는 곧 화물의 양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본선 수령증은 이러한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선 수령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적 선화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두 수령증 독 리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선 운송에서는 부두 운영자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의 수령을 확인하는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이 제일회선의 본선 수령증에 해당하는데요. 제일회선 운송과는 달리 컨테이너선 운송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터미널까지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자가 작성하여 발행하는 부도 수령증이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CY나 CFS에서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증권으로 기능을 하는데요. 이것에 근거하여 선적선화증권이 발행됩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선화증권이 먼저 사용이 되었는데요. 선박장부의 사용에서 시초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선화증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1세기경 지중해에서 사용한 선박장부입니다. 최초의 형태는 선박서기에 의해서 작성된 선박장부 또는 대장인데요.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지중해 지역의 전역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선박서기는 선장의 판매 위탁, 선장에 의한 채권의 회수가 수행되는 당시의 해운 실무 관행상 일종의 선박의 공정인으로서 필요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후 등장한 것이 적하 목록 사본인데요. 송화인과 수화인이 병존하는 경우에 선박 장부에 적하 목록의 해당 화물을 기록한 사본입니다. 14세기 말에 일반화되어 16세기 중엽까지 계속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후 16세기 후반이 되면서 선박서기의 임무가 선장의 임무에 차차 흡수되어 적하 목록 사본을 선박서기가 아닌 선장이 서명하는 관습이 생겼고 이것이 선화증권이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화증권은 이탈리아어로 1397년에 발행된 것인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국의 선화증권은 1538년에 발행된 것입니다. 또 1546년 더 브랜드리지 사건에서는 선화증권이 권리증권으로서 최초로 인정이 되어서 여러 통이 발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554년에 발행된 네덜란드의 선화증권은 해상 위험의 면책, 즉 페리스 오브 더 시 면책을 기재한 최초의 선화증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은 16세기 후반 여러 통이 발행되어서 오늘날의 선화증권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서의 관행은 18세기경에 이르러서 화엄의 배서와 함께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럽에서는 송화인으로부터 수화인에게 물건의 권한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선화증권을 이전시켜도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권리와 의무는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판례의 영향을 받아서 선화증권이 수화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인계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뜻을 담은 법률이 1855년 선화증권법입니다. 이 당시의 선화증권은 모두 용성계약에 기한 것이었고 선화증권이 독자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전기항로가 확립되기 시작한 19세기 초반 이후입니다. 이 선화증권의 역사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면요. 11세기경에 선박서기에 의해서 선박장부나 대장이 작성이 되었고요. 이것이 쭉 발달해 나가다가 14세기 말에서 16세기 중반 사이에 적하 목록 사본이 발행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16세기 후반에 들어서 선박서기의 임무가 선장의 임무에 흡수되면서
선장 자신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세 통이 발행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선화증권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18세기에 들어와서 배서의 관행, 즉 화원음의 배서가 일반화되기 시작했고요. 19세기부터는 전기항로가 확립이 되면서 선화증권이 용성계약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국가별로 선화증권의 명칭은 좀 다른데요. 이탈리아는 당초에 폴리짜 델 까리카멘토, 레텔 디 볼토, 레텔 디 깔릭 등이 선화증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나중에 폴리짜 디 까리코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까리코. 스페인에서도 꼰시미엔토와 코노시미엔토를 사용했는데 코노시미엔토로 용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꼬그누아스망이라는 북대서양 안에서는 사용이 되었고요. 지중해안에서는 폴리스드 까르가이송, 폴리스드 샤르지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꼬그누아스망으로 용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독일어와 네덜란드도 프랑스어로부터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수령증권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화증권, 빌오블레이딩을 쓰고 있고요. 일본어도 선화증권인데 한국어 용어는 일본에서 왔다고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선단 또는 재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영어는 빌오블레이딩, 프랑스어는 꼬네스망, 독일어는 꼬노스먼트, 네덜란드 꼬그노스망트, 이탈리아 폴리지 디 까리코, 스페인어에서 꼬노시미엔토 디 엠바르크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법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법적 기능은 권리의 발생과 내용, 권리의 행사 방법, 권리의 처분, 증권의 효력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권리의 발생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의 발생과 내용에 대해서는 요인증권성 또는 요식증권성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요인증권성은 권리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선화증권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인데 증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는 증권입니다. 어음수표 이외의 거의 모든 유가증권이 요인증권인데요.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운송인이 용선자 또는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고 선화증권의 교부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므로 요인증권이라고 합니다. 선화증권이 사전에 발행된 후 화물을 선측에 인도하지 못하여 선적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운송계약은 해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화증권에 명시된 권리 즉 화물의 인도 청구권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고전적 의미에서 요인증권성은 무효가 된 선화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을 제시하여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수화인은 운송인이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속하고 안전한 해상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법률관계설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의 고전적인 요인증권설 대신에 선화증권의 요인증권성은 증권 발행의 원인인 법률관계 즉 운송계약이 증권에 명기되어 있다면 충분하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원인관계와 실질적 관련은 불필요하다는 설인데요. 선화증권 안면약관의 첫머리에 수령 또는 선적이라는 문헌을 인쇄하여 두고 운송인은 현실적으로 화물을 수령하여 선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선화증권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요식증권성인데요. 일정한 기재사항이나 형식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는 증권을 요식증권이라고 합니다. 선화증권은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인데요. 유통을 전제로 하여 작성 발행되는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을 양수하는 제3자가 증권상의 기재만으로부터 그 화물을 특정하고 운송계약의 주내용을 살펴서 알 수 있는 정도로 일정한 사항이 증권 자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기재사항은 음수표와 같이 엄격한 것은 아니므로 이 중 어느 것이 빠져 있더라도 사실상 선화증권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흥결은 선화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은 매우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 상세한 정도는 함부르크 규칙, 상법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순으로 이 강도가 강합니다.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기재사항은 화물의 표시, 수량, 무게 및 외관상 양호한 상태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역시 증권이긴 하지만 그 기재사항이 매우 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법정 기재사항을 이와 같이 12가지를 기재하고 있는데요. 이 12가지 기재사항에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그 기재사항은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2.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기호와 개수. 3. 운송물의 외관 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화인의 성명상호. 5. 수화인 또는 통지 수령인의 성명상호. 6. 선적항. 7. 양육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 10. 수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다음은 문헌증권성인데요. 이 선화증권은 그 증권에 의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기재된 문헌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가증권입니다. 당사자는 증권에 의하지 않은 입증 방법으로서 증권 문헌의 의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854조는 이와 관련해서 제1항 제8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제1항의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제4항의 수령의 추정과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반증 금지의 원칙, 즉 금반의 원칙을 채택한 내용입니다. 다음 상법 제131조는 육상의 화물 상환증에 대해서는 선화증권의 추정적 수령 대신에 엄격한 문헌증권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요. 상법 제131조 규정은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어도 운송인과 소지인 간에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문헌증권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권리의 행사 방법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증권성인데요. 증권에 나타난 권리를 행사하며 채무자에게 증권을 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수화인은 무언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화물의 정당한 취득권자임을 입증해도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물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선화증권에 나타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발행인인 채무자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선화증권은 제시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운 실무에서는 화물이 먼저 도착하고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아니한 때 수화인은 은행에서 발행한 화물 선치보증장 즉 LG를 사용해서 보증도를 하는 상관행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판례에 의해서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후일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그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후 2차적으로 보증은행과 수화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현금 공탁이 있으면 그 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무선화증권 인도라고 하는데요.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상환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의 변제를 할 필요가 없는 증권을 얘기하는데요. 상법 제129조에서는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 상환증과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화물의 인도 청구에는 선화증권의 제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환증권성을 인정하는 이유는요. 운송인이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할 경우에 후일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다시금 화물의 인도 청구를 주장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할 때 반드시 선화증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는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인도가 불가능한 때에는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 유가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같이 운송인이 이중변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인데 채무이행과 관련한 동시행의 항변권과 같은 일종의 항변권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리의 처분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증권성인데요. 선화증권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증권을 인도하면 그 인도는 증권에 기재된 물건 그 자체를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해상 운송 중 화물은 화주의 직접 점유를 떠나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선장의 간접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화물이 해상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이 인도되더라도 화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해 중에 화물의 질권을 설정하려고 해도 질권 설정의 요건인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점유 이전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 또는 화물 상환증을 이용하여 처분하는 법기술, 즉 선화증권을 인도함으로써 화물 자체의 점유를 인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물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법률 문제로서 운송 중인 물건은 질권 설정 등과 같은 요물계약이나 동산의 매매계약에서와 같이 목적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화증권을 인도하면 화물 자체를 인도한 것으로 본다면 화물의 해상 매매와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상에 표시된 물건에 대한 처분 양도 질권 설정을 할 때는 그 증권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유가증권을 처분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선화증권의 인도증권성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도증권성은 증권의 인도를 물건 자체의 인도로 의지하는 것인데요. 만약 증권 없이 물건 자체만으로 인도가 행하여질 경우 선화증권을 통한 매매나 질권 설정에 응한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이상은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의 법적 처분은 선화증권에 의해서 행하여져야만 하고 물건 자체에 의해서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처분증권성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증권에 지정된 사람 또는 그 지정된 사람이나 다시 증권상에 지정된 사람을 선화증권에 나타난 권리의 정당한 주체로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지정 방식은 배서이고요. 배서인이 피지정자인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서명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시증권은 증권의 지시문헌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지시문헌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시증권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선화증권이 선의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것에 대하여 반대 증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은 선화증권이 김영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화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선화증권의 당연한 지시증권성과 배서 양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의 효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증권성인데요. 유가증권으로서 선화증권이 나타내는 것은 화물의 인도 청구권인데요. 재산권의 하나인 채권의 내용 또는 작용으로서 생기는 것이므로 선화증권은 채권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있는 선화증권의 발행회사의 사무소에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인도한다고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완전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엄수표와 같은 금전증권도 유가증권이지만 이들은 완전 유가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불완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을 잘못 해석하여 선화증권이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물권증권인 것처럼 오인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선화증권은 송화인으로부터 화은음의 할인은행에 양도되지만 은행은 별도로 교환할 수 있는 화환약정서에 의해서 화물의 질권 설정하는 것만으로 그 소유권은 매수인이 엄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교환으로 선화증권을 취득한 때 직접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할인은행에 신탁 양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화한 약정에 의한 효과이고 선화증권의 교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유통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적 운송 중인 화물은 선화증권의 소지를 이전시켜서 화물의 양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물권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선화증권은 어음수표와 같이 유통성을 가진 증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대륙법계에서는 선화증권의 기본적인 성질을 유가증권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영미법계에서는 유통증권 또는 상업증권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륙법계에서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을 칭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유통증권과 권리증권을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이 영미법계에서는 유통증권이 아니라 유통성 권리증권이라고 보는데요. 미국에서는 지시식 선화증권, 무기명식 선화증권은 유통성 권리증권이나 기명식 선화증권은 유통불가 권리증권으로서 동산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면책증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증권의 정당한 소진에게 증권상의 채무를 변제하면 소진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를 면하는 효력을 가진 증권을 얘기합니다.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선화증권을 제시해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운송인은 증권과 교환하여 증권에 표시된 화물을 인도해야 하고 그 청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 아닌가를 조사할 의무나 권리는 없습니다. 해운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인 운송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서도 면책되는 것은 그 인도에 관해서 운송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선화증권이 분실되었음을 송화인 등으로부터 통지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의 인도 청구를 받은 때 화물을 인도하면 악의로 추정되어 면책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상 선화증권의 그 개념에서부터 법적 성질까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첫째, 권리의 발생과 내용을 기준으로 선화증권의 성질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리의 행사 방법을 기준으로 선화증권의 성질을 설명해 봅시다. 세 번째, 권리의 처분을 기준으로 선화증권의 성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